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쨌든 20억이 있네요. 그죠? 청산소득세는 8억이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은 승계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문 닫는 거다. 여러분도 극단적인 좀, 원래 성격도 극단적이잖아요. 우리가 균형 잡으면서 살진 않았잖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그 반대편을 쳐다봐야 우리는 상대방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항상 가운데 서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대표님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이렇게 돼서는 한쪽으로 움직여지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자, 대표님 20억이 있는데요. 회사를 지금 현재 정리하시면 청산소득세가 8억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또 다른 지금 또 다른 페이지 다른 회사를 뽑았더니 미처분 잉여금이 20억 있어요. 청산소득세가 똑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자, 우선은 첫 회사니까 조금은 그래도 강의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담을게요. 그래 우리 좀 이해도가 깊어지니까. 청산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세죠. 그죠? 청산했었을 때의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만큼,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이 쌓였는데 그거를 배당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처분이라는 게 배당이니까 미처분은 미배당, 남은 이익이에요. 우리 몇 년 전에 아마 세법이 개정되려다가 안 개정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절대 법이 통과될 일이 없어요. 그걸 발의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회사에 어쨌든 미처분 잉여금이 쌓여 있다라는 건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자본이죠. 자본은 뭐예요?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에요. 내 돈만으로 안 되니까 타인 자본을 끌어들인 게 우리가 차입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겨서 부채예요. 합쳐서 자산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미처분여금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이게 법인세, 뭐 소득세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무슨 상관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미뤄진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통과될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회사 문을 닫는다라는 건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미처분 이익여금과 관련돼서 한 방에 배당을 한다는 의미죠. 미처분인데 처분하겠다. 자, 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주주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소득을 한 명이 10억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과 10억을 네명이서 분산시켜서 쪼개서 가져가는 것과 세율 구간이 다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20억을 한 번에 배당을 할 때 분명히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8억이지만 다른 회사는 6억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한 1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됐죠? 자, 그래서 청사시 예상소득세라고 하는 건 이론상으로는 이 배당 금액을 주주에게 주주의 비율만큼 배당을 한다는 의미고 그 각각의 실효세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건 크레탑에 있는 기본 정보를 갖고 온 거죠. 대표님이든 아니면 주주들의 개인적인 종합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신고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기타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해당 세율을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일반론으로 해서 n분의 1을 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한 거니까 실제는 청산식 예상 개인소득세는 여기가 최소 금액이겠죠. 다른 데서 어쨌든 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더 있으면 있지 없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세율 구간은 같거나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있는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회사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8억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죠. 자, 이 회사를 문을 닫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면 세금 8억을 물려주시는 겁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억의 미처분 잉여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현금을 20억만큼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처분 잉여금하고 현금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미처분 잉여금 많은 거, 뭐 이런 것들 좀 쳐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넘어가고 또 뒤에 또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연역은 뭐 대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용 등급은 보니까 BBB 생각나는데 A 마이너스. 네. 이건 이제 스몰로 되어 있죠.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평가받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평가받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제 느낌 같은 느낌으로 사이즈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더블 B 제로에서 더블 B 플러스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보여요. 네. 전체적으로는 자산은 어떤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밑에 봤더니 빨간 게 자본 총계, 자본은 꾸준하게 이렇게 거의 그 반듯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증자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단기 순이익이 꾸준한 금액이 거의 쭉 나오고 있을 거로 느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른쪽을 살짝 봤더니 매출액이 꾸준히 느는 만큼 비례해서 단기 순이익도 거의 비스무리하게 꾸준하게 오르는 어떤 업앤다운이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네요. 그렇죠? 그죠?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보면서 회사의 어떻게 보면 상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왼쪽 다시 보면 부채 부분이 여기서 급격하게 좀 올라가죠. 자, 왜 그러냐? 빚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어 뭔가 누가 물었는데 대답하기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지. 제가 질문했었을 때는 극단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부채는 무조건 한쪽을 결정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저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왜 부채가 좋은 거냐? 기업이 왜 부채를 얻을까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얻는 거죠. 왜 자산이 필요할까요? 사업을 하려고 자산이 필요한 거죠. 사업이 할 만하니까 내 돈만으로 안 되겠어. 남의 돈을 땡겨와서라도 자산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1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벌써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면서 상당한 부분, 숫자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부분의 부채를 얻어서 자산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힘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우선 마이크 있으신 분만 얘기를 할 수 있으신데, 네, 자. 자, 그다음 보니까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사가 두 분이시네요. 자, 여기서 대표이사 이상하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우리도 그 정보를 수정하지는 않은 상태죠. 이사가 두 명이면 대표이사는 없어요. 사내이사가 두 명인 거죠. 그죠? 하지만 이분은 그냥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주 현황은 안 나와 있네요. 이 회사는. 자, 이제 마이크 드시 본인이시니까 주주가 한 명이신 건가요? 네, 저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실까요? 부부요. 부부예요. 네. 지분율은 어느 정도씩 있으실까요? 49, 51. 아, 왜 그랬었을까? 네. 남편분이 어쨌든 51%겠죠? 네. 네. 아무 의미 없는 특수관계가 간에, 특히 부부 간에 지분에 합치면 100%인데, 굳이 쪼갤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나중에 이익을 배분할 때, 지분율이 조금 그래도 나눠지면 좋겠죠. 자녀분들은 없으세요? 자녀 한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녀분은 회사를 승계받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네. 네. 자, 우리가 승계 목적으로 해서 지분을 옮기느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승계 목적을 하기 위해선 자녀가 진짜로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기를 원하면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한 기업에 정말로 좋은 R&D를 통한 기술의 결과물,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결과물을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지분을 분산하는 건 미처분 잉여금을 정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분산 효과를 주기 위한 그 목적 말고는 없다. 그죠? 극단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자, 26만 7천 원. 어, 26억이네요. 상층법사 기업 가치는. 자, 안 넘어가더니 이제 열심히 막 한꺼번에 넘어가네요. 자, 회사 재무상태표. 제가 하이라이트가 파랗게 쳐진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중요 포인트들을 자동으로 쳐지게끔 된다 그랬어요. 기업마다 뽑아보면 하이라이트 있는 곳이 다르죠. 그죠? 자, 제가 지금 이거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나머지 다 이야기 드릴 필요 없죠. 자, 부동산 29억. 부동산은 무조건 치르게끔 되어 있어요. 부동산 29억인데 지금 우리 상층법상 기업 가치가 26억 나왔잖아요.
우리 상층부동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부동산 지금 이제 재무 상태표에 일정 부분과 손익계산서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안분계산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시가를 반영하나요? 장부가를 반영하나요? 어, 무조건 시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장부가죠. 그러면 대표님께 시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물어야 돼요. 대표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죠, 우리는. 네. 자, 우리 이제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집 있으세요? 없어요? 잘못 물었어요? 있는 걸로 치고, 예. 집이 있는데 이사 갈 마음은 전혀 없다고요. 그냥 거기가 위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생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 다 이제 시집장가 갈 때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 때는 한 5억에 샀어. 근데 지금 30억을 해. 그런데 내가 집값이 얼마 정도 돼요라고 물었을 때 30억이라는 걸 무조건 알고 있어요. 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요. 자, 대표님이 본인 회사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을 살 때는 땅하고 어떻게 좀 사가고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기퉁이는 지었고 나머지는 빈 땅으로 내버려 뒀었어도 요즘 이 지역이 예전에는 10,000원씩에 샀는데 지금 평당 200만 원이야. 그것만 따져도 나 여기 한 200억 쌓여 있어. 막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쵸? 얘가 200억으로 바뀌는 순간 갑자기 주식가치 평가가 완전히 바뀌죠. 부동산 과대법인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재무 상태표로만 평가하게끔 바뀌어버려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한 만큼 또 자본 부분에서 어쨌든 재평가 이익으로 해서 또 그만큼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해서 부동산은 무조건 제가 하락해 체킹되게끔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매입 채무가 파란 걸로 되어 있네요. 자, 5억이 있어요. 매입 채무가 많아서 하이라이트가 들어왔을까요? 적어서 하이라이트가 들어왔을까요? 다음.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었을 때 답이 나오거나 그냥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몸에 배이고 눈에 익숙해지면 상대방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 되거든요. 자, 질문을 바꿀게요. 매입 채무는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자, 이제는 조금 공통되는 목소리가 들리네요. 많으면 좋다. 자, 매입 채무는 부채인데, 부채는 많으면 좋다. 그죠? 이렇게 그냥 결론 지으면 되죠? 왜 특히 더 매입 채무는 많을수록 좋으냐? 우리가 차입금이 있고요. 비차입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입금 부채가 있고 비차입금 부채가 있거든요. 차입금 부채도 좋은 거예요. 내 이자를 주면서도 차입금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왜?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갖고 왔으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비차입금 부채는 더더욱더 좋아요. 왜? 이자를 안 주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회사의 자산을 구성해서 운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매입 채무는 내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재료를 살 때 어쨌든 줘야 될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사온 거 그거거든요. 외상으로 많이 사올수록 좋고 돈을 늦게 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매입 채무죠. 파란불 떠 있다라, 그러니까 파랗게 하이라이트 돼 있다라는 건 매입 채무를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무조건 나쁜 것만 제가 체킹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나쁜 거 위주로 좀 쳐다봐야 되는 거 위주로 조금 해놓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매입 채무는 5억 정도 있는데 부채에 비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돈을 보통 30일에 결제를 하고 있었다면 40일, 45일, 60일 이런 식으로 좀 연장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단기 차입금 뭐 얼마 안 되니까 우선 냅두고요. 장기 차입금이 22억. 맞네요. 그쵸? 자,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왼쪽에 부동산이 꽤 크니까 이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아마 구매를 하면서 아마 담보를 깔고 기본적으로 장기 차입금은 링크가 됐었을 거예요. 우리 재무 관리적으로 보면요. 장기 자산은 장기 자본으로, 자산은 단기 자본으로 끌고 오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장기 자본은 뭐냐면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자기 자본, 이게 장기 자본이에요. 왜? 내가 자본금 5천만 원 넣었는데 후딱 빼서 쓰겠어요? 아니죠? 미처분 이익요금도 실제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회사에다가 우선 놔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장기 차입금까지가 장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아마 부동산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고 또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형 자산까지 해서 한 32억 될 거예요. 대충 금액적으로 보면 20억, 40억에서 40억 중에 33억 정도가 실제 장기 자금에 의해서 결국에는 구성되고 있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위에 사실 운용 자금으로 쓰면서 실제는 그것들이 단기 차입금은 잠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카드값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매입 채무는 거래상으로 생긴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 미처금리금은 똑같이 하이라이트 돼 있다. 자, 손익계산서 잠깐 볼게요. 매출 원가가 하이라이트 돼 있네요. 이유가 뭘까 느낀다면 우선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가율이 조금 높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적인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쵸?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억 정도 나오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3억인데 이자 비용이 6천만 원 정도네요. 그쵸? 이 비율 괜찮을까? 요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그죠? 정답은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좀 가르마를 좀 타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좀 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건강을 얘기하면서 예시를 들 때 아주 자신 있게 사실 예시를 들었었거든요. 내 친구들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나는 괜찮다 막 이런 걸로 하고 막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나빠졌다 이런 걸로 비유를 했는데 제가 주말 내내 앓고 나니까 그 비유를 들 수가 없어졌는데 평균치하고 비교를 좀 해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업종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조업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통업이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판도가. 그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유통업인데 제조업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제 건강 상태를 비율적으로 보는데 최소한 어쨌든 한국의 뭐 내 나이 또래에 있는 어쨌든 평균치하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말도 안 되게 외국 사람하고 하든지 아니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업종 평균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업 아이템들은 너무나 그 개별적이에요. 그죠?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하지만 대략적인 느낌으로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국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9월 달 말 정도 되면 제가 다시 그 자료들을 다 받을 건데 제가 그 한국은행의 그 요 담당하시는 경제통계국의 차장님한테 우리나라의 모든 데이터들을 제가 다 받아서 실제로 소팅을 해서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9월 말 되면 23년도 자료가 올라와요. 뭐야, 24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 무슨 이제 23년도 자료가 올라? 다 모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모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면 한 4월 말 5월 되잖아요. 그거는 뭐 다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어쨌든 업종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이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예금이 봤더니 9%인데 15%네. 조금 더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매출 채권은 더 있네요. 그죠? 비유동자산은 더 있고요. 자, 매입 채무는 조금 더 있고요. 비유동부채는 더 있고요. 차입금도 더 있는. 이 회사는 있는 게 많네요. 그쵸?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그냥 단순 비교만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른 것들하고 접목되면 이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현금이 더 많네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현금은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적어 놓으세요. 예, 부채는 많을수록 좋은데 현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예, 왜 그럴까? 또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어차피 녹화도 안 되고 여기 계신 분들끼리만 아니까 제가 현금이 많거든요. 정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사라지죠. 갈수록. 그죠? 가치가 계속해서 사라져가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현금이 없거든요. 회사에서도 현금이 남아돈다면 이 현금은 뭐로 비유를 해드렸냐면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운동장에 10,000원짜리로 뽑아서 현금을 쌓아놓은 거로 비유를 제가 드려요. 그러면 꼬맹이들이 학교 이제 끝나고 가면서 야, 오늘 떡볶이나 먹을까? 이제 이러면서 이거 뭐야? 이거 10,000원씩 집어가요. 술술 샌다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왔네?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 버려요. 비바람이 불러 막 쳤거든요. 떠내려가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좀 회사가 자꾸 좀 커지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에어컨 막 뭐 밤새도록 돌려놓고 막 종이 막 쓰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게 첫 출발이고요. 두 번째는 이 현금에 대해서는 자산이죠. 자산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파이낸싱을 하는데 자기 자본에서 파이낸싱을 하거나 타인 자본에서 파이낸싱을 하거나 한다 그랬죠. 파이낸싱을 하면 그에 대한 코스트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 코스트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코스트를 내는 게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고요. 타인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트를 제공하는 걸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앞에서 살짝 바로 앞에 장에서 봤었을 때 이자 비용이 우선은 당기 순이익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은 됐었던 것 같아요. 번 돈의 6분의 1 정도가 실제는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면 적게 나가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 돈이 나가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현금을 갖고 있거나 어쨌든 현금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건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이자를 거의 못 받고 조금은 받겠지만 거의 못 받고 있는 현금이고 그 반대 계정에서 현금을 파이낸스 했던 돈은 금융 비용으로 계속 지출하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치가 이 평균치가 진짜로 정답이라고 한다면 난 6%의 현금만큼을 더 지고 있으면서 쓸데없이 그만큼에 대한 이자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6%를 없애버리면 금융 비용이 줄어든다. 이 6%가 없어도 이 회사가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가정이에요. 근데 단순히 업종 평균하고 비교해서 그 답을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회사에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적당한지를 조금 알면 좋겠죠. 그걸 워킹 캐피탈이라 그래요. 뒤에 가서 워킹 캐피탈 운전 자금과 관련돼서 뒤에 페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없애도 되는 거네?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우리는 미처분 잉여금을 정리해주는 과정에서 뭔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솔루션은 미처분 잉여금이잖아요. 가지급금 해결하려 해도 미처분 잉여금이고 뭘 하려고 해도 미처분 잉여금이에요. 그쵸? 그 금액의 합리성을 대표님께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을 진짜 틱스에서 엑시트를 해버리고 났는데 갑자기 회사에 돈이 필요해요? 야, 뭐, 너 배당하라고 해서 다 배당했더니 회사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잖아 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배당 받았던 돈을 그냥 회사에 빌려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 하는 짓이야?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왜 또 다시 빌려줘?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에요. 어차피 한 방에 내게 되면 높은 세율로 내게 될 세금을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야금야금 낮은 세율로 엑시트 해놓은 거니까 미리 어쨌든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10억이었는데 내 호주머니에는 8억밖에 없어. 다시 빌려줘서 8억을 넣었어. 원래 회사에 있었다면 10억이었는데 나는 8억밖에 못 넣어. 2억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려야만 우리는 엑시트 플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신 느낌이 있고요. 자, 그렇게 비교를 한다. 자, 매출 채권이 맞네요. 7%더 맞네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흑백적인 인간이에요. 예, 절대 균형 잡힌 인간이 아니니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예? 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늦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묶였다는 이야기죠. 이 돈의 7%더 묶이기 위해서 돈을 더 차입해 왔고 그에 대한 금융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용을 지불하는 돈을 얘한테는 공짜로 빌려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매출 채권은 빠르게 회수해야 됩니다. 또한 평균에 비해서 지금은 차이가 많지 않지만 어떤 회사는 급격하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 의심을 하셔야 되죠. 이게 진짜 매출 채권일까?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면 부실 채권들이 거기에 쌓여 있지 않을까? 부실 채권은 결론은 뭐가 되죠? 가지급금이에요. 그게. 국세청에서 어쨌든 그 세무적으로 그거를 나중에 떨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거 그냥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니까요. 그냥. 그쵸?
그러면 그거를 미리 어쨌든 정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사 채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상법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상사 채권에 어쨌든 떨 수 있는 기간이 아마 2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법상으로는 더 기간 길게 떨 수 있긴 하지만 그걸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가 국세청하고 싸워서 증명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맞는 걸 갖다 내도 난 몰라라고 하는 게 구세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거래상에 돈을 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어쨌든 털어내야 돼요. 그럼 대표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장부상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어. 자산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부채 비율도 더 낮아지니까 좋아 보여. 내 회사가 덩치도 커 보여. 좋은 척 하는 거죠. 좋은 척 하는 게 회사를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려야 돼요. 그죠? 자, 저 혼자 조금 흥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참았어요, 지금. 자, 어쨌든 매출채권 많은 게 좋지 않다. 자, 비유동자산 뭐 이거는 어쨌든 조금 더 많고 요거랑 비교했었을 때 그렇다. 요 정도만 보고 손익계산서 볼까요? 자, 매출원가는 업종 평균은 79인데 평가업체는 80이네요. 앞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돼 있었던 게 아마 뭐 이 기준일 수도 있고요. 절대평가 기준일 수도 있는데 볼만은 하죠. 한 2%에서 2.5% 정도 매출 원가가 높아요. 자, 판관비를 한번 볼까요? 판관비는 낮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결론은 영업이익은 0.5% 정도 높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이해를 하시는 게 맞냐면 여러분들 그 기업들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에 공장이 있어요. 대표님 만나러 왔다라고 하면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옆에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서 2층에 약간 가건물 비슷하게 생긴 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들어가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리 직원들도 있지만 공장장도 있고 공장 내부에 어떻게 보면 상위 관리자들이 거기 같이 있거든요. 자, 그럼 공장에 제조를 하기 위해서 작업 반장이나 어떤 공장장들은 매출 원가로 인건비가 들어갈까요? 판관비로 인건비가 들어갈까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인건비인 제조에 대해서 들어갔던 인건비니까 매출 원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공장에 직접 일하는 친구들 거는 제조 원가로 집어넣고 위에는 그냥 여기 상무님이나 여기 공장장이나 야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뭐 이런 멤버들이니까 그냥 다 판관비처럼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에 약간 오류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정도 비율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는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개정을 좀 정확하게 대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 계정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비용된 건 똑같아요. 세무적으로 달라질 건 없죠. 하지만 뭐예요?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점검하면서 관리하는 게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면 그 경영자적인 그 시야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둘이 뭉실하게 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어찌됐건 영업이익까지 내려왔을 때는 평균에 비해서는 좀 높으니 그래도 나름대로 느낌 같은 느낌은 어, 뭐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 관리를 조금 해서 좀 잘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요 정도만 보고 자, 여기는 뭐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야, 기업부설연구소가 미인증이네요. 그쵸? 여러분들 보고서가 지금 같은 보고서가 아닐 텐데 어떻게 같이 다 넘어가죠? 의미가 없을 텐데. 자, 기업부설연구소 미인증,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미인증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 기본 연구소는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쵸? 요것도 얘기 한번 꺼내볼 수 있잖아요. 다 미인증이네요. 할 게 너무나 많네요. 그죠?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합니다라는 걸 어디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 바로 첫 페이지에 다 나와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하게 되었을 때 효과와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또 안내해드리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선 비유 예감이고 기본적인 우선순위의 비율들은 이렇다라고 하고 그냥 이건 안내 페이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신용도 A 마이너로 돼 있지만 아까 뭐 BBB에서 A 이렇게 와 있었어요. 이거는 한두 단계 더 내려가는 게 맞을 텐데 현금 흐름 등급은 2등급이네요.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 회사가 신용 등급을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높게 가져가려면
얘는 거짓말이라 그랬죠? BB 플러스 정도 될 건데 BBB 제로라도 만들고 BBB 마이너스라도 만들 실제라면 대표님께 물어봐도 되죠? 한국 신용 데이터에서 평가는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어디 나이스에서 받으셨어요? 뭐 아니면 나이스 DNB 뭐 어디든지 뭐 이크레더블 물어볼 수 있죠. 보면 아마 뭐 BB 플러스 정도 받았다고 하실 거예요. BB 플러스인데 BBB 마이너스 정도 한 단계라도 올라가시면 회사에는 어떤 도움이 되시나요? 그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선 조달 등록업체라면 조달할 때 실제 그 점수 하나 때문에 사실 승패가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 또 그만큼에 의해서 은행의 실제 신용 등급도 높아질 거니까 은행의 이자율도 떨어질 거니까 이자 비용도 줄어든 만큼 우리는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끔 되겠죠. 기타 등등 어째도 좋을 텐데 어떤 부분인지 때문에 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 매출 채권 회전 기간 요 부분 자, 차입금 의존도는 지금 차입금이 있으니 이건 바로 손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현금성 자산은 총 부채에 비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실제는 조금 뭐 이렇더라라고 하고 비미만 돼 있다라면 매출 채권은 어쨌든 줄이기만 해도 실제적인 회사에는 어쨌든 신용적으로 좋은 영향도를 미친다는 의미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차입금을 좀 줄여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실제 이 두 개가 건드려져서 관리가 돼서 올해를 클로징하면 내년도에는 신용등급이 우선 한 등급 정도는 상향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만 보고. 자, 법인의 기업 가치는 26억. 자, 주당 가치는 26만 원. 만주로 돼 있고요. 이거 맞아요? 만주? 혹시? 아니에요? 누가 본인 기업도 아닌데 아니래요. 네, 맞죠? 자, 이게 그 크레탑의 그 주식수가 기존에 예전에도 안 나왔었다가 나오긴 하는데 그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들이 아닌 상황들이 있어서 오류가 났는데 현재는 어쨌든 제대로 가져오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식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기업 가치는 똑같이 정확하거든요. 근데 주식수에 의해서 나눠져 버리면 이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한 주당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한 주 사고 팔 일도 없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그래도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요 숫자에 의해서 요 값이 틀려지는 게 있다? 그럼 보고서를 캡처 떠서 저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들여다보면서 완성도를 높여드릴게요. 자, 매출액은 65억, 당기순이익은 3억, 총자산은 53억, 자기자본은 5천만 원 돼 있고요. 향후 매출 성장률은 10%, 당기순이익은 6.5%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는 이 회사가 아마 10% 이상이 될 텐데 제가 맥시멈으로 10%, 미니멈으로 2%를 끊어놨어요. 왜? 시기적으로 좋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릴 때 빨리 클 때 있지만 계속 빨리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맥시멈 10%인데 아마 이게 슬링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10% 잡아놨고 단기 수익률은 6.5%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50세인데 지분율 100%돼 있죠? 가족이니까 100%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26억 전체에 대해서 내가 프로젝션을 해야 돼요. 5년 후에는 지분 가치가 얼마가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무제표를 완성해야 돼요. 그죠? 그럼 매년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나올 거니까 이익이 나오고 당기 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쌓여서 결국에는 계속 커지는 그걸 유추해내야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성장률, 이익률의 크기에 따라서 요 비율들은 다 바뀌어 버릴 거예요. 자, 5년이 지나면 상증법상 26억짜리가 55억으로 늘어나요. 그쵸? 진짜로 이걸 정리하거나 아니면 털거나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5년만 지나도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두 배가 넘어가네요? 그죠? 그죠? 우리 그 72 프로피 법칙으로 따져보면 이게 두 배가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네요. 그쵸? 매년 제가 봤었을 때는 15% 이상 정도, 17% 정도까지는 성장을 회사가 하는 구조로 돼 있네요. 그쵸? 10년만 지나도 98억이 돼요. 이건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문 닫으면 아까 8억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런데 5년 있다가 지금 문 닫는다라고 하면 증여세 22억이고 상속세는 18억이니까 소득세도 거의 한 3, 4억 정도는 나올 거다. 지금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회사 문 닫을 거 아닌데. 아니, 회사 문 닫자는 게 아니고요.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 지금 정리를 미리미리 해놓자. 왜?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시간이 5년 있으면 5분의 1씩 쪼개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한 방에 처리하면 높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또 내 가족이 있다라면 가족을 이용을 해서 N분의 아까 이제 아들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아들, 배우자, 나까지 3명이죠. 5년 동안 쪼갠다면 5, 3, 15죠. 15분의 1씩 5년 동안 쪼개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 한 방에 혼자 터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지금 여기는 2명이서 쪼개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100% 혼자이신 분을 가정을 놓는다면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만큼 급격하게 변하니까 미리 조금 준비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니즈를 환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 가치는 117억, 110억, 이렇게 100억, 102억 이렇게 돼 있네요. 업종 평균은 14인데 전체 산업은 12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부 에비타 값이 여기 있는 것만 나와 있나? 좀 크게 하나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보네. 자, 6.4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2부 에비타는요. 2부는요.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비타는 그냥 단순하게 영업이익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에비타를 정확하게 제 강의 그 영상 해놓은 걸 보시면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지금 다 할 필요는 없고 뭐 earning before interest 뭐 tax depreciation 뭐 amortization 막 갑자기 짜증이 막 나거든요. 그냥 영업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2억을 투자를 해서 8억씩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584, 684, 18. 한 6년 정도 좀 넘어가면 내가 본전 뽑는다 이런 얘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밑에 식당을 하나 사요. 얼마에 사? 10억에 샀어. 1년에 2억씩을 내가 뽑을 수 있대. 5년이면 내가 10억 투자한 거 뽑고 그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 의미의 배수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감자탕집은 10억에 샀더니 내가 5년이면 본전을 뽑아요. 근데 옆에 있는 육개장집은 5억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5억씩을 매년 가져다 주네요. 그러면 한 3.5년 정도면 본전 뽑죠. 5년 만에 뽑는 것과 3.5년 만에 뽑는 거예요. 그죠? 3.5년 만에 뽑는 게 레버리지가 훨씬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기업의 시장 가치라는 건 시장 가격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는 뭘 하나를 사도 싼 걸 사요. 그쵸? 가성비 있게끔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돈을 갖고 있는데 식당업을 투자를 하고 싶어. 식당을 여러 개 거느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개장집하고 걔하고 가격을 둘이서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평균이 한 5 정도가 이브 에비터 값이 나오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3.5야. 그러면 얘한테 40% 돈을 더 주고도 살 수 있죠? 평균치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기업 가치를 더 업을 시켜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었을 때, 업종 안에서는 117억의 가치고요. 시장 전체는 100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 다르지? 생각을 해보세요. M&A 시장은요, 여러분도 M&A도 하시니까, M&A 시장은 내가 사업을 하던 거하고 비스무리한 녀석들, 업종하고 좀 연관되는 서로가 있는 업종들을 이렇게 인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완전히 색달. 나는 지금 금속 지금 아까 뭐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BNF 이런 것들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 갖고 와서 시너지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금속 무슨 제조업을 하면 그거에 대한 뭐 원재료를 가공하는 뭔가 해서 뭐 주물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속을 하는데 그 부속의 옆에 있는 부속을 하는 걸 하든지 결국에는 비슷한 업종 안에서 사다 보니까 바깥쪽에 더 좋은 레버리지가 있는 아이템이 있어도 걔는 잘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평균으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한 1,000억을 받은 거야. 친구들을 만났어. 매일 술 사라, 골프비 대라, 막 이렇게 해. 나를 개무시하네? 나도 명함에 뭔가 대표 명함 하나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업종하고 상관없죠.
시장의 평균적인 이브 에비타에 맞추어서 이 기업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그 기업을 사면 되고 그 기업이 일상적인 걸로 굴러가만 간다면 나한테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 줄 거고 나는 명함은 대표로 박아놓고 CEO 한 명 앉혀놓고 왔다리 갔다 하면서 보험 한 번씩 지르고 그게 그 맛이잖아요, 사실은. 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법인의 기업 가치라고 해서 26억이었는데 여기에 시장 가치는 좀 크네요. 그죠? 상증법상 우리가 기업 가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시지가, 그 다음에 시가라고 하면 실제적인 거래가,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의 지금, 자, 법인의 기업 가치는 상증법상 기업 가치는요, 자산의 가치예요? 자본의 가치예요? 자본의 가치예요. 그죠? 주식 가치잖아요. 주식 가치라는 건 자본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장 가치는 기업의 가치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기업 자체, 기업은 뭐예요? 자산으로 움직여진다 그랬어요. 자산의 가치거든요. 이 자산의 가치가 100억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채가 얼마가 있었는지 잠깐 볼까요? 대략 장부가이긴 하지만 엄청 봤더니 32억이 있어요. 100억에서 30억 빼서 70억 정도가 실제 시장 가치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두 배 정도 실제 상징법상 가치보다는 두 배 정도는 시가를 형성하고 있구나. 이건 부동산에 의한 평가증이 아니라 실제 회사의 영업 능력에 관련된 가치로서 한 두 배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실제는 공시지가는 시가를 따르게 돼 있죠. 시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부동산이 계속해서 그래서 어쨌든 증가하니까 그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들을 계속 레이트 바꿔가면서 따라가게끔 만들잖아요. 넘어가게는 안 하더라도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증법상 기업 가치도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확실히 있구나. 앞에서 봤었던 5년 프로젝션이 가짜가 아니구나. 5년에 두 배씩 이상 성장 가능하겠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띄워줄 때는 띄워줘요. 대표님 이렇게 회사 급격하게 성장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시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셔서 좋으시겠어요? 이러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세금 자꾸 안 내겠다는 대표님 계시죠? 세금 안 내게 해드려요. 그러면, 예. 이러면, 돈 벌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너무나 세금 많이 내시는 거를 축복을 해드리되 다만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지만 우리가 그 방법에서 조금 우리가 좋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납세자의 권리거든요. 우리가 뭐 이익 소각도 이번에 뭐 어떤 소송 뭐 포기하니 많이 일들이 있잖아요. 또 컴슈도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는 권리예요. 세금을 어떻게든 적게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연구해서 하는 거는 권리로 돼 있고요. 국세기본법에 그 세무 공무원들은요, 자기들의 권한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위에가 좀 이상하니까 지금 천지분간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포기하는 건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국세청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뭐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고 막 해서 싸워봤지만 지금같이 바보짓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PCI 시스템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제보를 받거나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타겟팅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PCI로 의심이 되면 던져서 물어봐요. 야, 이건 뭐야? 답변 못 하잖아요. 그냥 부과해버리고, 그럼 상대방이 지레 겁먹고 내면,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서.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자, 눈빛이 또 이상하면 왠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좀 넘어갈게요 지금. 너무 이야기 길어지니까. 자, 에바는 뭐냐면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표현이니까 양호로 돼 있네요. 회사가 상당히 괜찮아요. 규모가 많이 크진 않지만 상당히 회사가 괜찮네요. 자, A라는 회사가 20억을 벌어요, 당기순이.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예요? 대답을 잘하라고 했다고 너무 막 던지는 건 아닐까요? 자산이 1조예요.
1조가 20억을 번다라는 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 회사를 평가를 하면 에바가 여기가 어쨌든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이 회사가 진짜로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앞에서 아까 뭐 저 영업 3억 이렇게 나온다 해도 실제 에바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 회사 대표님께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회사 운영 왜 하세요? 너무 진지하게 안 하고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차피 지금 있는 그 자산들 부채 털고 남은 것들 은행에 그냥 넣어놓고 아니면 뭐 좀 찢어가지고 약간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만 해놓고 포트폴리오에 짜면 거의 무위험 리스크 상태에서도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회사가 그것보다도 못 벌어요. 회사를 운영할 때는 비즈니스 리스크, 텍스 리스크, 여러 가지 어떤 디폴트 리스크, 아니면 전체 금융이나 전 세계의 어떤 변화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들, 거시, 미시, 아니면 직원이 뭐 사고 칠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내가 아느니까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어서 기본적인 무위험에 대한 리턴보다는 플러스 알파보다 더 있어야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닐까요? 그쵸? 네, 그렇다. 그래서 에바가 마이너스고 여기에서 경고나 위험이 나왔다면 경제성을 따져보셔야 된다. 자,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던 회사 중에 대표님 한 분이 그래, 나도 알아. 이제 우리 아이템은 거의 다 죽은 거야. 하지만 우리 직원들 월급 받아가잖아.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은 이해 가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절대 안 해요. 내가 겉으로 친절하게 될 때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친절이 베풀어져요. 힘들 때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대표님, 진짜로 그 직원들을 아끼고 계속해서 그들이 월급을 가져가게끔 하기를 원한다면 회사는 구조조정과 개성과 어떤 효율화를 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책임감 있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속으로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죠. 앞에 있었던 부동산. 예, 거기가 뭐 몇백억인 거죠. 예. 아유, 뭐 괜찮아. 여기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 좀 떼서 팔면 야, 뭐 죽을 때까지 큰 걱정은 없어. 마음은 편안한데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직원들도 일에 대한 어떤 뭔가 보상도 주어져야 되고 뭔가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있는 그 월급만 받는다고 그들을 위한 게 아니다. 회사를 어떻게 할지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 이게 경영 컨설팅의 출발 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놈의 지겹던 비율 분석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빨간불 뜬 것만 보죠. 아, 부채 비율. 좀 조정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왜 빨간불이 나왔냐면, 업종 평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업종, 자, 우리가 저기 도소매업 생각해 볼게요. 도소매업은요, 돈을 돌리면 돌릴수록 돈 버는 구조거든요. 내가 어쨌든 유통망이나 판매량들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쇼핑몰을 열어놨는데 내가 돈만 더 있으면 그거 여러 개 더 깔면 되죠. 또 물건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운전자금의 금액이 필요한데 내가 돈만 더 많이 빌릴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돌리면 남는 거예요. 이익률은 낮겠죠. 이익률 해봐 1%밖에 안 되지만 내가 500억을 팔아가지고 5억을 벌면 돼요. 그죠? 그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업종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 평균하고 비교했었을 때 비율을 보는 게 의미가 있다. 자, 보는 방법은 자, 부채 비율은 어쨌든 114%가 업종 평균인데 148이니까 좀 높다. 아, 매출 채권 아까 회전율이 높았죠? 그 부분을 관리를 함으로써 그 돈을 차입금을 갚아버리면 매출 채권 회전율도 좋아지고요. 부채 비율도 좋아지겠죠. 이미 좋아진 게 두 개 생겼으니까 신용등급이 좋아진다. 신용등급 높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건강해지니까 건강에 대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표를 내 건강 지표를 좋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워서 내가 노력해 나가면 실제 제가 건강해진다고요. 실제 기업이 건강해지고 성장하게끔 된다니까요. 비율 갖고 우리가 그냥 숫자 장난하자, 이 숫자를 낮춰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좋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입금 의존도도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뀔 수 있겠죠. 다 같이 연관되어 있죠. 앞에 거하고. 자, 밑에 내려갔더니 매입 채무 회전율, 요거 아까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거 하나 말고는 조금 그래도 업종 평균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그래도 큰 차이가 없네요.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빨간불 매출액 순이익률. 아,
업종 평균은 5%인데 조회 기업은 5%보다 조금 낮네요. 그렇죠? 자, 이게 낮은 이유는 아까 이자 비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낮았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자산 증가율, 뭐,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빨간불. 평균에 비해서는 그렇다라는 의미네요. 그쵸? 여기 이렇게 조회기업의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추세 분석이 있잖아요. 파란불인다 하더라도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추세 분석은 감소로 되어 있죠. 내가 업종 친구들하고 평균에 비해서는 수치가 좋은데 작년에 나보다는 좀 나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1년 어떻게 보면 약간 생활을 잘못한 거죠. 그죠? 내 생활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고 느껴야 되는 거죠. 친구들에 비해서는 건강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내가 뭔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어. 뭐 혈압이 높아졌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관리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ROE.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리턴은 우리가 영어로 리턴이라고 하면 그냥 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그냥 리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세금 신고하는 걸 텍스 리턴이라고 해요. 그게 소득세예요. 텍스 세금이고 리턴이 소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이 떨어지는 걸 리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리턴 온 에쿼티, 리턴 온 에셋이라고 하면 온이라고 하면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온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온 전치사 온 앞에 거가 위에 올라가죠. 밑에 거가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뒤로 가겠죠. 그러면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하면 에쿼티는 자본 온 위에 이익이죠? 자본이익률, ROE. ROA는 에셋이거든요. 자산이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ROI도 들어보셨죠? 기업 분석할 때는 ROI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ROI도 똑같아요, 개념은. ROI는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투자 대비 얼마만큼 수익률이야.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잖아요. 그쵸? 앞으로 리턴 온 하면 수익률이구나. 온 뒤에는 그냥 계속해서 뭔가 분모가 되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게요? 가시라 그러니까 가네요. 그래요. 그러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첫 기업이라 길게 하고 나머지는 다 러프하게 보고 사실은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진짜 아무런 염려하지 마세요. 한 분 남을 때까지 하고 저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ROE 변동률 20년, 21년, 22년도로 이렇게 변동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자, ROE가 24%. 자, 20년도 24%라고 해볼게요. 느낌 같은 느낌만 남겨봅시다. 24%가 좋아요, 나빠요? 느낌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해요. 어때요? 내가 지금 어떤 내 돈을, 지금 자기 자본이잖아요. ROE는. 내 돈을 투하해서 24%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오세요. 제가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투자 좀 하게, 막 뛰게. 자산관리사로서. 24%면요. 3년이면 두 배씩 늘어나요, 자산이. 그쵸?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다. 좀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14%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결국에는 어쨌든 좋았다가 좋은 시절 조금씩 가고 있다. 그래서 변동률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호등은 변동률에 따른 신호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변동이 마이너스라서 빨간불이 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밑으로 내려가서 ROA도 잠깐 볼까요? 7.3, 7.3, 5.7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자본이 아니라 전체 자산 투하 대비죠. 아, 아까 20억을 벌었는데 1조를 넣었다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내가 전체 자산을 넣었는데 그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냐는 개념이거든요. 7% 그렇게 나쁘진 않다. 위에서는 자기 자본만 갖고 얘기한 거니까 내가 내 돈 집어넣은 개념이거든요. 미처분력도 다 내 돈이니까. 근데 이건 내 돈하고 상관없고 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자산 대비거든요. 어?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변동률은 마이너스구나. 근데 어떤 저는 느낌을 받냐면
지금 7%에서 5%까지 떨어졌다면 애매한 위치에 와 있거든요. ROA가. 저 같으면 어떻게 하면 ROA를 높일 수 있겠어요? 리턴 온 에셋이니까 분자와 분모가 있어요. 이 값이 커지려면 분자가 커져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져야 되죠. 그럼 이익이 커져야 되죠. 이익이 커지려면 이자 비용을 줄이거나 위에 있는 매출 원가를 줄이거나 판관비를 줄이거나 비용 절감인 부분일 거예요. 근데 얘가 잘하고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이자 비용 정도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밑에 있는 분모를 좀 줄이면 위에가 더 크게 보이겠죠? 밑에 걸 어떻게 줄이겠어요? 자산 규모를 줄이면 되죠? 어떻게 줄여요? 불필요한 현금을 줄여버리면 된다고요. 그죠? 자산을 줄여야 될 이유가 나왔다고요. 쓸데없이 현금이 아까 7%도 높았죠? 줄여야 될 이유가 나왔다고요. 그 금액만큼은 우리 이익 소각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구성하는 녀석이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강의 한번 다시 들으시는 걸로 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래도 오른쪽만 잠깐 볼게요. 원재료비가 올랐네요. 아, 노동관계 비용이 18%나 감소했네요. 그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죠? 판관비도 줄였어요. 아, 구조조정했네. 좀 사람들 좀 잘라내고 걷어냈네. 그걸로 비용 절감 효과를 확실하게 좀 봤네요. 그쵸? 그죠? 금융 비용도 좀 줄이고 노력을 했어요. 원재료비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어? 원재료비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올라갔지만 밑에 있는 녀석들은 조금 아니, 많이 줄였어도 전체적으로는 많이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조원가는 4%가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보통 대표님이 실제 제조원가가 이만큼 올라갔는지를 모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이 원재료비가 6.57%가 올라갔다는 걸 모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대표님, 원재료비가 좀 6% 정도 올라갔던데 혹시 왜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대표님은 좀 놀라 하셔요. 아, 그래요? 왜 그렇지? 아, 뭐 최근에 뭐 그때 뭐 코로나 시절이었다면 물류 자체가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가져오던 거를 유럽에서 가져오면서 물류 비용이 좀 더 들었어. 그래서 원재료비에 물류 비용도 다 합친 게 원재료비예요. 딱 그 물건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어. 그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대표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원재료비가 4.25%, 그러니까 6%가 늘었다? 이건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왜? 당기 순이익률이 6%가 안 돼요. 원재료비가 6%가 늘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대표이사도 뭔가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알고 있겠죠? 자기 직원한테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원재료비가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회사가 좀 월급 주려고 그러면 빠듯하지?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렇지, 돈이 좀 덜 도는 것 같지? 뭐 이런 얘기하면 직원이, 아, 다들 그래요. 요즘 경기가 다 어려워서 그래요. 아, 그래? 이게 무슨 경영이에요? 직원들은요, 대표이사가 바보면 바보처럼 일하거든요. 대표이사가 정확하게 물었어야죠. 이제 팀장을 불러야죠. 뭐 관련된 어쨌든 부서에 있는 팀장이든 누구든 불러야죠.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원재료비가 6.57%가 늘었다는데 왜 그런 거야? 그럼 갑자기 직원이, 이 대표가 왜 이러지? 제가 가서 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열심히 그와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와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대안을 갖고 제시를 해야지 이렇습니다 하고 올라가면 욕먹어야 되는 거죠. 그 직원은. 그쵸? 기본적으로 경영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가는 건 숫자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걸로 하시죠. 자, 미처분기여금 20억인데 이거를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이 어느 정도 비율로 쪼개져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봤더니 이 비유동자산이 62%, 유동자산이 38%예요. 왜 이걸 쪼개놨냐면요. 여러분 미처분기여금 20억 있으니까 20억 다 배당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이익 소각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다 빼고 싶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금하고 똑같은 돈인 거예요.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불필요한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비효율 자산, 가장 최고의 비효율 자산은 현금,
쓸데없는 현금 쌓여있는 그 녀석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처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미처분 잉여금을 다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전제로 자산을 쳐다보셔야 되는데 자산을 쳐다봤더니 우선 유동자산이 38%예요. 재고하고 당좌를 합쳐서 당좌는 20억인데 이 20억만 볼 게 아니에요. 재고자산도 곧 현금화 되잖아요. 매출 채권도 곧 현금화 되잖아요. 결국에는 40% 정도는 사실은 할 수 있다. 다만 이 안에서도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데 돌아가는 어쨌든 워킹 캐피탈 운용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빼고 남은 정도 돈은 우리가 엑시트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대표님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러다가 좀 모자, 너무 빠듯하게 빼는 거 아니야? 빠듯하게 빼셔도 돼요. 뺄 수 있다면 빠듯하게 빼시고 그 돈으로 열심히 경영하시는 게 훨씬 더 자산 가치 대비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는 거다. 필요하면 돈을 또 가수금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가수금도 똑같이 가지금처럼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에 대한 어쨌든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게요. 강의 좀 더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유동성은 고려해서 봤더니 한 18억 정도는 배당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대표자 배당으로 하면 35% 한인병원에 가져오면 10년 분할해서 배당을 하면 18%로 떨어진다. 근데 가족 배당으로 하게 되면 이 가족은 4명을 기준으로 해놨어요. 우리 가족 관계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6%로 떨어져요. 4명이서 하니까. 근데 그 4명이서 같이 10년 동안 쪼개면 14%. 소득세는 14%가 가장 낮은 세율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예 안 낼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2천만 원만 금융소득 받아도 14%의 저기 해서 15.4%가 되니까 14%라면 가장 낮은 소득세율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회사가 규모가 한 20억 정도를 처리하는데 18억 정도 처리한다면 10년 동안 쪼갠다면 가장 낮은 세율로 쪼갤 수 있는 거를 그냥 갖고 있다가 사망하거나 하면 이 소득세가 상속세에 더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상속세는 피상속인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재산들도 있다면 상속세율은 더 높아지겠죠. 결국에는 미리미리 이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회사에서 나한테 갖고 오면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든 뭐 배당소득세든 해서 종합소득세 내고요. 내가 자녀한테 넘어갈 때 또 상속세는 증여세도 또 내거든요. 세금을 거쳐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이도 좀 있고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그 다이렉트로 받은 그 돈이 자금 출처가 돼서 실세는 상속세 준비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상속세 내야 돼요, 이거. 투자하는 돈 아니에요. 종신보험밖에 없는 거죠. 솔루션이 종신보험이에요. 우리가 그냥 종신보험을 꺾어 오는 게 아니라 솔루션이 종신보험이라니까요. 당장의 회사의 기본 리스크를 해지하거나 상속세 재원 해지를 하거나 내가 죽었었을 때 기업의 어떤 부채를 갚기 위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돈이 20억이 필요하대요. 당장에 2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요. 무조건 종신보험. 안 되면 경영인정보험. 거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냥 솔루션인 거예요. 근데 그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솔루션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세일즈맨이 나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요. 그에 대한 정당성과 단순히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것이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스토리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처분 잉여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엑시트를 하는지에 대한 소득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것만으로도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이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것만으로도 솔루션이라고요. 자, 그 솔루션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 소득 다각화돼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어서 우리 옛날에 많이 했었던 CO 플랜, 뭐 퇴직금, 유족 보상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정관 있으면 주세요. 바꿔드릴게요. 그냥 이거 규정 다 넣었으니까 이거 최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달아주셔야 된다고요. 자, 어, 가지급금. 이 회사 가지급금이 없었었나요?
아까 안 보였죠? 파란색이 없었죠? 가제금 있었으면 무조건 하이라이트 됐을 텐데 있었으면 인정이자 4.6% 계산해서 상여 처분돼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져서 추가 소득세가 나왔겠죠. 그리고 차입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송동분산일부에서 추가 법인세가 나왔을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추가 건강보험료가 나와서 추가 세금 합계를 계산해주는 페이지죠. 그죠? 가질금 있는 회사라면 요만큼의 세금이 매년 이만큼의 세금 부담이 쌓인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지급금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뭐 5억이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매출 채권이 업종 평균에 비해서 높거나 너무 오랫동안 많은 어떤 자양들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면 거기에 가지급금이 숨겨져 있을 거고 재고 자산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5억이 아니라 10억일 수 있겠죠. 대표님 밖으로 봤을 때는 5억 정도지만 제가 봤었을 때 느낌 같은 느낌은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0억이라면 밑에 있는 추가 세금 합계가 더 늘어나겠죠. 5억에 비해서 두 배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만큼의 추가 세금이 나올지를 알려드리면 빨리 클로징이 될 것 같죠. 그걸 제가 상담 솔루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앱에다가 붙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팩트 체킹 몇 개 딱 해서 딱 집어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받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오케이지. 이래야 세 번 갈까 한 번만 가면 되고요. 그쵸? 우리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영업 능력, 제가 에베레스트상 가자고 했던, 같이 가자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제가 125배 여러분들의 영업 능력을 증가시켜 드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게 지금 그 부분의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보고서, 그냥 뽑아가고 갖다 드리고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부분에 다가서는 부분들이 커져요. 발걸음 옮기면 도착하게 돼 있어요. 다만, 지금은 그냥 엄두가 안 났죠, 에베레스트 산업. 근데 지금, 거기 지금 레일 깔고, 앞에 벌써 1차 기차는 이미 다 만들어서 1단계 지금 벌써 갔잖아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그늘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집으로 갈 거야. 올라타시면 되는데, 안 타고 있으면 어차피 못 올라가요. 그쵸? 자, 가질금. 오늘 또 강의에 가질금 하셨을 테니까 잘 이해하실 거 보고, 소득 포트폴리오고. 자, 요거는 잠깐 볼게요. 현금성이 지금 7억이 있는데, 7억 8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유동부채가 7억 7천이야.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가 10억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현금성 자산이 7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부채 압박이 들어오죠. 갚아야 되잖아요. 7억밖에 없는데 10억 갚으라고 그러겠죠. 3억이 모자라죠. 3억만큼 보장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회사에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3억을 낼 수가 없죠. 경영이 정기보험 3억이 가입되는 거예요. 지금은 금액적으로는 이것밖에 안 돼 보이지만 어떤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이 5억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가 20억이야. 그죠? 15억이야. 15억을 사망 보장 자산을 만들어 드리는 게 실제 솔루션이라고요, 이건.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냥 늘 하던 CEO 플랜에서 하는 걸로 여기 좀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올라보험료 500이 들어갔더니 연간 6천만 원이고 법인세 감세 효과는 12점 저기 1254만 원이더라. 금요일날 본부장 회의하는데 우리 단장님 한 분이 누가 이거 500만 원 잡은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이게 줌으로 저기 지방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회의하는데 그래서 내가 제가 300만 원 잡아놨는데 대표님이 금액 너무 작다고 500만 원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 그랬더니, 아니, 클로징 하려고 그러는데 500만 원 너무 작다. 1000만 원짜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단장님이 이게 녹화되는 거 아니지? 500만 원에 그냥 곱하기 2에서 1000만 원이니까 1254만 원이면 2508만 원 하면 되지 않냐고. 단순 계산으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두 배 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지금 세율 구간이 다르거든요. 어? 회사 거 따로 뽑아보면 어떤 회사는 여기 금액이 1254만 원이 아니에요. 다른 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700 몇십만 원, 이렇게 72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건 법인세 지금 해당되는 구간이 다르죠? 그죠? 다르니까 이만큼 비용 처리가 됐었을 때 그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법인세만큼을 전략하는 거니까 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전략된다는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하고 싶다면 그 위에 급일 거니까 그냥 두 배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라 그랬냐?
상담 솔루션에 보험료를 집어넣으면 보험료와 납입 기간을 집어넣으면 대략적인 저기 사망 보장 금액과 그 다음에 법인세 감소 효과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만드는 걸 상담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얘기해 보기가 나쁘지 않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컴퓨를 한다. 내가 지금 대표님 컴퓨터 얼마를 뭐 우리가 내부에 있는 건 몇 년을 하면 실제는 법인에서는 얼마만큼 감소가 되고 뭐 자녀 뭐 이렇게 VIP한테 얼마만큼이 가는데 그게 전체적인 상속세 세이브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라는 걸 한눈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바로 계산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클로징하기 편하시겠죠. 그것도 제가 만들어 드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이 상담 솔루션에 계속 붙을 거거든요. 여러분은 손위에서 바로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면서도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나올 구조를 제가 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열차 지금 에베레스트 가는데 두 번째 지금 그늘쭉 가는 길이거든요. 올라타셔야 돼요. 그 올라타시려면 첫 번째 기차를 마스터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다 공유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영업 관리자들 야단을 좀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PM님들이 월요일날 출근하고 목요일날 또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잘 오기 힘들죠. 또 와야지 교육 영상을 볼 수 있죠. 공부하라고 해도 하고 싶어도, 원래도 안 하고 싶지만, 하고 싶어도 와서 해야 되니까 못하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의 정책에 반해서 제가 한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다 뿌려드렸는데, 단장들한테 뿌려드렸으면 본부장한테 내려가야 되고, 본부장님들은 지점장님하고 PM님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가 아직도 안 내려간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다시 본부장님들한테는 뿌려놨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PM님들한테 뿌려드리라고 할게요. 왜? 하루에 두세 시간은 기본 운전이잖아요. 많으면 4시간, 5시간도 운전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런 이야기들 계속 좀 들으면서 다니면 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나중에는 저놈의 새끼 목소리 듣기도 싫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평상시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막 얼굴 돌리고 가고 싶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미. 자, 가압승계 증여특례. 보니까 우리가 26억이었어요. 이 26억을, 이거는 내가 회사를, 자, 잘 들으세요. 중소기업은 승계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승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되셨어요? 내가 회사를 다이어트를 시키고 시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어떤 단계예요? 유형자산 또 어떻게 보면 공장과 같은 이 상태인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자녀 이름으로 뭔가 새로 세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끔 남아있을 수 있죠. 다이어트를 다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이 녀석을 넘길 때 우선 넘겨서 자녀는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또 플래닝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내 생애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럼 넘길 때도 우리가 세금을 줄여서 넘기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승계 상속특례도 저기 가업 상속특례 이름이 갑자기 바로 안 나오지? 가업 상속특례예요? 특례라고 안 하나? 가업 상속 공제, 그죠? 자, 창업 특례, 일반 증여, 일반 사전 증여 다 섞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지를 플랜을 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돼야 되죠. 그죠? 그럴 수 있기 위한 니즈를 여기서 픽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로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오른쪽에 먼저 봐요. 26억인데 가업승계를 적용한 걸 24억,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건 2억 6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쪼개놨거든요. 이걸 90%, 이걸 10%로 쪼개놨어요.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알 수가 없거든요. 기업의 자산을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해서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옆에 나대지가 막 있는데 그게 지금 가치가 올라서 어마어마하게 해졌으면 이 비업무용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자, 우선은 단순하게 9대 1로 그냥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26억 중에서 10%는 일반 증여세를 내고요. 90%는 특례를 적용받아서 이 세금을 내거든요. 합했더니 1억 8천이에요. 특례를 받지 않으면 세금이 8억 9천이거든요. 특례를 받으면 1억 8천이에요. 차익이 얼마예요? 7억이에요. 결국에 그냥 가압승계 증여 특례만 받아도 7억의 세금이 세이브가 된다. 원래는 8억, 9억 내셔야 되는데 실제는 2억만 내시면 된다.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어? 자, 그런데 대표님, 9대 1로 해놓은 거고요. 정확한 비율을 알려면 대표님의 자산 구성을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서 7대 3이 될 수도 있고 등등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딱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갖고 우리가 7대 3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사업, 비업무용 자산이 있다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미처분양금을 줄이는 엑시트 플랜을 먼저 해요. 이익 소각이 됐건 뭔가 처리를 하면서 가지급금 있으면 처리를 하고 다이어트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걸 제공할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증여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쪼개서 증여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속 특례를 받는 게 더 유리할 만큼 회사 규모가 너무 크게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대표님께 적절한 솔루션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렇습니다. 근데 대표님 혹시 회사의 비업무용 자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표님은 대략 알아요. 아, 9대 1은 아니고요. 한 6대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세금 효과 한번 보여주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난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대표님, 이거 보셨으니까 아시죠? 많이 차이 나는 거. 그렇게 해도 많이 날 거예요. 이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제가 계산해서 갖고 올게요. 또 가야 돼. 또 갈 때 내일 가요? 일주일, 열흘 있다 가죠. 시간만 길어지죠. 그러다가 누가 찾아왔네? 누가 찾아왔어? 다른 컨설턴트가 찾아왔네? 근데 예뻐. 거기에 또 홀라당 넘어가네? 그럼 우리 것도 놓쳐버리죠.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클로징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상담 솔루션에 이것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7대 3으로 바뀌든 6대 4로 바뀌든 뭐 5.5대 4.5로 바뀌든 바뀐 걸 넣고 바로 그 차액을 대표님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조정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고요. 이걸 그대로 갈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승계 전략과 증여 전략, 상속 전략을 함께 세워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걸 받아보시려고 하면 전문가하고 함께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 정도는 지불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주십시오. 아, 5천만 원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시면 저희가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 수익이 되고 대표님의 상속 재산도 법인에서 마련하면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여러분 아시죠? 법인에서 종신보험 가입한 거 나중에 주식 자녀한테 승계되고 나면 주식을 자기 주식 거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상속세 내는 거. 상속 스텝업이라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건 좀 내가 가지고 나서 에베레스트 산 정보를 꿈꿔도 된다고요. 이 정도는요, 거의 기초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수준이어야 해요, 이제는.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그걸 쪼개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학습될 수 있게끔 붙여드릴 거니까 우선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와서 조금 일찍 와서 시간 여유 있으면 강의 있는 거 좀 들으세요.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현장에서 바로 쓸 만한 것들은 제가 잘라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제가 만든 그 앱에다가 붙여는 드릴 거니까 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아도 자 그렇게 돼서 하시면 되겠다. 자, 네, 운전자금이 어쨌든 6억만 있으면 되네요. 됐죠? 이건 결론만 하고 강의를 들으세요. 네, 강의 링크를 다시 본부장들한테 하라고 할 테니까 6억이에요. 그죠? 6억만 있으면 돼요. 회사에 아까 20억이 있었는데 6억만 있으면 돼요. 13억은 엑시트 해도 된다는 결론이에요. 13억의 이익 소각이든 우리가 하자. 혼자 아니? 여러 명 섞어가지고 스텝업으로도 하고 이제 뭐 이익 소각 문제 될 거 별로 없죠? 그죠? 배우자 스텝업 하고요. 일부는 남겨놓고 법인에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속 스텝업에 일부도 남겨놓자. 섞어보자. 자녀한테 어쨌든 넘어간 돈이 있다면 그걸 출처로 해서 자녀가 저기 어쨌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놓고 실제는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또 가입을 시키자. 다 전략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자녀의 다양성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들 한 명만 아닐 수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옆집에 딸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분산 효과가 좋아지는 거니까. 네.
뭔가 눈치가 빨라서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BEP는요, 말 그대로 똔똔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강의를 들으세요. 봤더니 어쨌든 BEP는 62억 매출인데, 실제 이 기업은 65억 매출을 하고 있네요. 아, BEP를 넘어섰네요. 근데 많이 넘어선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현재 이익은 나고 있는데, 좀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자, 이익을 2배 늘리려면 71억 매출하면 되고요. 고정비가 20% 증가할 때 BEP 되려면 66억이라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분석이 바로 뒷페이지에 있어요. 보니까 경영 안전령 매우 위험으로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는데 지출을 하시잖아요. 소비를 하세요. 급여를 많이 받긴 하지만 지출이 크면 어? 어쨌든 내가 한 달 어쨌든 내일 또 월급날이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걸 받았는데 한 달 써보니까 한 100만 원밖에 안 남아. 예?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저는 급여를 받으니까 급여를 20%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해갖고. 그랬더니 갑자기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급여가 되게 안전하지 않죠. 생존력 지수나 경영 안정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내가 지금 쓰고 나서도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남는 거야. 20%를 까도 돈은 남아. 문제될 거 없죠. 위에 있는 BPE 분석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금융위기가 오거나 코로나가 오거나 뭔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금리가 갑자기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물류가 어려워지거나 했을 때 타격을 받으면 흔들리느냐 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뒤에 이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는 걸 할게요. 지금 다들 이제 좀 지쳐가고 있어요. 네, 자, 뒤에 거도 감시, 똑같이 다 같이 가져 감시죠. 생존력도 떨어진다. 생존력은 말 그대로 생존 능력이 있느냐의 이야기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뒤에는 부실 지수거든요. BOK는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이고요. 한국은행의 부실 예측이다. 네. 자, 잠깐만요. DI가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요거 이하면 다 건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건전하다. 그다음에 K1 스코어는 보류다. Z1은 그것도 판정 보류네요. 자, 부실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한국은행에서는 건전인데 나머지가 판정 보류죠. 제가 한 개만 안 하고 여러 개 해놓은 이유가 이 지수들이 네 개 중에 세 개 이상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거의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근데 지금 판정 보류죠? 판정 보류라는 건 지금 딱히 나쁘다거나 아니다고 말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비율들은 뭐라 평가를 하면서 왜 얘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 실과 관련된 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괜히 이거 가다가 오늘도 죽을 수도 있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죽을 만해야 너 죽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판정 보류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쵸? 판정 보류 단계다. 근데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죠? 예. 넌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한 게 건전이거든요. 그쵸? 건전까지는 또 얘기할 만하다고요. 왜? 아까 생존력이나 민감도나 다 우수해요. BP도 상당히 어쨌든 현재보다 많이 나아졌으니까 매출액이 확 줄어도 회사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에어컨이 없어가 저기 선풍기가 없어지면서 다시 열이 오르고 있으니까 자 이렇다. 자 PGI는 다 이해하시는 거고 자 이렇다.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기업을 끝냈어요. 네, 여기 회사는 대표님이 75세이고 네. 분할을 어, 아들한테 하시고 또 두 개의 법인이 있다고 하셔서 네 개의 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확실히 이제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대표님 성향은 엄청 좋으신데 또 인증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왜 안 하시냐 했더니 뭐 갖가지 피곤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돈 내고 세금 혜택을 안 받겠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님께 미팅 시켜주셔가지고 또 그런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어필을 딱 할 수 있는 게 외국인 어필했고 다른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볼 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못 드렸고 근데 만나주시긴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사님은 관리이사 아니면 총괄하고 계신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데 회장님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어느 권한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권한은 없어도 분석을 해서 보고 올릴 수 있는 전문 경영인적인 역할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네, 이사님은. 네. 네. 기업은 분석할 때 하나가 아니라 모든 기업을 한꺼번에 분석하시는 거예요. 네 개 기업을 통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미 지분이 옮겨져 갖는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파악을 하실 거니까 이 기업 하나가 아니라 네 개 기업을 다 보고서를 뽑으셔야 돼요. 그걸 다 갖다 놓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전문가들 있잖아요. 같이 하시고 받는 금액을 키우셔서 쉐어 하시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한테 강의 들어서 배워서 그냥 그걸 다 접목해봤자 금액은 최저예요. 근데 옆에 전문가를 붙여서 그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안 나올 계약도 나오고 금액도 10배로 커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선 이 기업이니까 한번 볼게요. 미처분기여금 35억, 예상소득세는 13억이고요. 자산 규모는 그냥 꾸준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부채의 변화에 따른 거예요. 자본은 그냥 우상향 조금 비스무리하게 조금 떨어지는 듯 하더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를 봤더니 중간에 마이너스거나 크지 않은, 여기 뭐 화살표가 갑자기 커졌네요. 크지 않은 단기 수익 때문이죠. 그렇죠? 자, 우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증가했던 거는 아마 회사를 분할하면서 어쨌든 매출을 갖고 오셔서 여기서 출발한 거니까 이 앞에 거 볼 게 아니라 16년도부터가 제대로 그러네. 15년 12월이네. 그죠? 한 100억 전후가 되는 게 이 회사의 규모인 거예요. 분할을 하셨다라고 하면 적격 분할을 했을 수도 있고 비적격 분할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회사를 한꺼번에 뭔가 내가 일임을 받아서 분석하는 게 일이거든요. 분석을 하고 솔루션을 줬는데 내가 못 거둬오면 같이 일하신 분한테도 미안한 일이니까 전적으로 저한테 이와 관련된 솔루션을 저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 우리는 전문적이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회사고 회사 부르셔도 가져가서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너가 제안을 제대로 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의향을 받아내시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일 수 있어요. 자, 회사는 대표이사님 계시고요. 사내이사, 감사 이렇게 돼 있고 기술자, 가족 다 가족이네요. 가족이 경영을 하고 있고요. 51억의 상증법상 기업 가치고요. 지분은 이렇게 다 쪼개져 있네요. 이렇게 쪼개져 있다면 이미 손을 한번 탔어요. 분산이 되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탔을 것 같은데 뭔가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대표이사 어쨌든 남은 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넘기는 게 맞을지에 대한 걸 이 회사뿐만 아니라 남은 회사들까지도 다 봐서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 규모가 있는데 예상 상속세 4억 5천 이 정도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단기 대금 7억인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무조건. 네. 현금으로요? 왜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예, 다 한다고 하지만 다 하지 못하고요. 다 안다고 하지만 절대 다 알지 못해요. 자, 7억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솔루션 가져가자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단기 대여금이 7억인데 가수금이 또 1억 8천이 있어요. 이상한 기업이에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퉁쳐야 되는 거고요. 원래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선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두 개가 다 있다면 이상하다. 이거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 매출 채권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도 끼어 있을 거예요. 가지급금이 7억이 아니라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 채권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건 비율 자산 냅두고 네, 당기 순이익 좋네요. 우선은 회사는 수익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승계를 생각하고 있고 다 걷어가고 있다면 전체적인 걸 한번 다 분석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겠다고 하고 기업을 다 한번 뽑아서 전문가하고 논의를 좀 해보는 걸로 하세요. 제가 옆에서 팁은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 팁을 드리면서 그 길을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시간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자, 죽일 회사와 살릴 회사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개 중에. 아마 이 회사 말고 나머지 회사 중에 살릴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청산을 위한 진행, 계획표 이런 것들 만들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은 그쪽으로 다 몰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감 몰아주기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벌써 목이 갈라져 갖고 듣기 싫죠. 네, 좋아요. 네. 자, 이거 비비비라고 했는데 보세요. 비비비라고 해서 평가 받았더니 비비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비비비래. 비비비 플러스까지 갔대. 에이, 비비예요. 예, 비비예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요것들 좀 조정하면 비비 플러스, 비비비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다. 유동 비율,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만 건드려도 될 것 같고, 그걸 정리를 하면서 차입금 의존도도 떨어뜨리는 차입금을 갚으면 여러 가지 부분들의 모든 비율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신용 등급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자, 이것도 지금 20억인데 지금 매출 성장률 5.3%, 단기 수익률 3.9%. 이게 보통이거든요. 아까는 좀 컸어요. 레버리지가. 그래서 20억이 23억, 그다음에 33억, 44억. 이 정도 증가해야 되는데 아까는 거의 두 배 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 하나만 가지고 대표님의 다른 회사와 자산 규모를 생각한다면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실 규모예요. 20억 정도는. 이 20억 정도는 개인들도 다 갖고 있는 자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네 개를 합쳐서 전체적인 묶어서 솔루션을 가져가시는 걸로 합시다. 회사는 어쨌든 가치 있는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비금속 광물 제품이구나. 음, 이게 레버리지가 클 수 있어요. 기술력에 따라서. 네.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거든요. 그 기술을 아마 갖고 있으실 거고 또 나머지 회사 중에 특화된 하나의 어떤 회사가 있을 거니까 그 회사로 그 기술을 몰아주는 걸로 하고 회사 특허가 있나요? 이 회사가 지금? 지금 앞에 잠깐 볼까요? 특허에 대한 평가가. 했더니 특허가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특허 있는지. 있죠? 그러니까 그 특허가 상업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그 특허를 자녀가 훨씬 많이 갖고 있는 지분의 회사에 실제는 팔아서 여러 가지 서로 지분 교환이나 아니면 돈 거래를 통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거거든요. 솔루션을 낼 때는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바는 위험으로 나오고요. 이 회사는 제가 볼 때 정리할 회사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느낌 같은 느낌은 그래요. 앞에서 매출채권 회전율 요거 건드리시고 매출채권 회전율은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요. 줄돈 늦게 주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밸런싱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총자산 매출액 증가율 이것도 지금 좀 규모가 적다. 그런 말은 다른 기업을 키우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아마 약간 더 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음. 자, 자기자본 순이익률. 음, 잠깐만요. 자기자본을 한번 볼까요? 53억, 46억, 43억. 그래서 자기자본이고 최근에 수익률이 높았고 자, 보세요. 원재료비가 14%, 노동관계 비용 해서 전체적인 제조원가는 줄었지만 판관비가 32% 늘었고 금융비용이 늘었어요. 이 회사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정리 수순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가지급금은 어쨌든 추가 세금이 1,600만 원이 실제 매년 이만큼씩 추가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리하시는데 7억이 아니라 제가 10억에서 15억 정도 될 거로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소득 포트폴리오 앞에 설명드렸던 거고 현금성 자산에 비해서 유동부채가 많이 높다. 이거에 대해서 26억, 27억에 해당되는 만큼은 긴급 자금이다. 그러면 회사 자체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회사 안에 26억만큼의 보장 자산이 필요한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개인정기보험 26억 하셔도 돼요. 단순하게만 보면 그렇다. 건건이. 똑같은 거고요. 이거는 설명 다 드렸고. 자, 적용을 했더니 1억이고요. 적용을 안 하면 6억이에요. 5억 정도의 효과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도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효과가 주어지는지를 몰랐던 건 거예요. 내가 말도 안 되게 진짜 뭐 탈세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합법적인 어떤 방법들을 연구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해도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나머지 기업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플랜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달라. 그리고 만족하신다면 만족하는 대가를 저한테 지불해 달라라고 얘기하셔서 클로징을 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분석하기에도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좀 하이 전문가하고 같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금 앞에 설명드렸던 거니까 대충 보시고 뒤에 것도 그냥 그렇게 보세요. 제가 뭐 만나서 이게 네 가지를 다 뭉쳐가지고 뭔가 솔루션을 제시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네 개 회사 중에 살릴 회사가 있고 죽일 회사가 있으시잖아요. 물어보면 이야기가 나오실 거거든요. 그 회사를 기준으로 나머지들을 정리하는데 가장 작은 세금으로 자녀에게 제대로 된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제안서를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돼요. 그리고 1차 제안서를 가져갈 때는 러프한 어쨌든 그림, 로직 정도만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플랜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보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플로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쉐어하는 비율도 서로 같이 다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 뭐 지원실을 하셔도 좋고 뭐 다른 또 우리 PM 세무사들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세무사들 다 와 있잖아요, 여기. 네, 같이 하시면 됩니다.